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자. 이 대표님도 이 오연준 제주소년 오연준 군이 부른 네.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 노래보다 사실 저는 음색이 좋아서 제가 듣고요. 원래는 저기 포카혼타스 OST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즈니 노래들은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기에서는 바로 피부 색깔이나 어떤 차별, 차이가 있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예전에 제가 모 방송에서 바른미래당 시절에 안철수 대표께도 신청곡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연준 군의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저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 대표님은 요즘 워낙 뉴스의 한가운데 서 있어서 제가 네. 드릴 질문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이준석 대표에게도 각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이제 대구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유별이 좀 엄격한 법리가 적용된 건 맞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리고 또 그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문제 일으켰을 네. 때 그것이 탄핵에 이르는 상황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최순실 씨는 이게 혈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큰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김현철 씨는 거의 국정에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되시는 분들도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대통령의 거취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법리가 엄격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해진 법리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위정자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권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또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도 동일한 기준 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전당대회에서 얘기였고 예. 오늘도 언론인분들이 저한테 입장을 물어봤을 때 비슷한 맥락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떠셨어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행이다. 뭐 어떤 생각입니까? 참 복잡한 생각이죠. 저는 저를 정치에 입문시킨 분인데 물론 그 영어의 몸으로 계실 때도 당연히 방송이라는 걸 볼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저를 보면 무슨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혀 뭐 조소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저를 영입할 때는 제 이 모습까지는 보고 영입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늘도 제가 입장을 밝혔지만은 저도 박 대통령의 건강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전해 듣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예전에 올렸던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예, 예. 머리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 유세 때 쓴 건데 예. 잘 대통령직 수행하고 퇴임할 때 이걸 다시 한번 머리에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참 그 사람 예. 마음 후벼파는 기능이 있는 예. 게 같은 날짜인데 몇 년 전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그렇죠. 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딱 12월 21일에 제가 올렸던 거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12월 19일에 당선됐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마지막 광화문 유세에서 썼던 머리띠가 제가 기념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2012년 그러니까 12월 21일이죠. 그때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게 박 대통령 저는 이제 그때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마치고 예. 이제 저는 제 본업인 이제 프로그래머로 돌아가지만은 나중에 퇴임하시면은 그때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이걸 선물로 한번 다시 드리고 싶다. 그런 성공한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그걸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탄핵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셨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머리띠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릴 일은 이제 없는 건가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때 그래서 마침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당내 사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고찰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제 나름의 어떤 트라우마에 의한 강박관념은 아직까지도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에게 친박이다.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하도 대들어서 그렇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했다.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20대? 예, 20대 27이었죠. 27살. 그리고 10년. 그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실감을 했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정치권에 영입을 하고 나면 그 젊음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일정 부분 소비하고 나서 더 이상 뭐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사실 젊은 세대의 정치인들이 꽤 많이 이제 정치에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지금 여의도 안에서 그래도 국회에 있었던 건물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저랑 장경태 의원밖에 없을 겁니다. 아, 네, 그만큼 그 어느 사회 여러 영역에 비슷하겠지만은 때로는 버티는 것도 힘든 곳이 여의도 정치권이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줄을 잘못 서가지고 바로 정치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장경태 의원 같이 당에서 꾸준히 고생하다가 이번에 국회 입성한 케이스도 있고 저같이 3번 낙선하고 당대표 된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어떤 해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참 도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행군인 곳입니다. 예. 오늘 이준석 대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출연해 주셨는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유튜브로도 저희가 동시에 생중계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내가 이게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종합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네. 3번을 떨어지고 지난 6월에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는 30대 중반의 젊은 정치인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다. 기대도 많았고 제1야당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님 보고 실망했다.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느냐. 자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비판의 글을 보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면은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보면은 그 화를 분노의 표출의 대상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다소 지지율 정체가 오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이제 하소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적어도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 같은 이런 이야기 같은 거는 굉장히 사람의 어쨌든 의도에 대한 왜곡이거든요. 제가 자기 정치하려고 했으면은 가장 먼저 제가 선택했을 길이 종로 나간다고 선언했을 겁니다. 예, 제가 3번 떨어진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큼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길 선택 안 하고 당에서 선대위에서 사실 당대표가 어디 폼내고 앉아있는 경우는 많아도 홍보 실무를 맡아가지고 매일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저 나름의 선거의 실무를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데 글쎄요, 저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 뭐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 다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울산 합의 이후에 네. 저랑 후보가 이제 여러 일정을 같이 소화했을 때 뭐 같이 사진에 잡히고 같이 빨간 옷 입었다 해가지고 후보만큼 돋보이려고 내가 선거 기획을 했다 이런 식의 오해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 필요한 게 유명세일까요? 제가 제 이준석을 모르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살고 있는데 제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나 제가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나간 선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측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대학로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연극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답변을 못하니까 뭐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겼다는 기사가 나왔던 데가 바로 그때죠. 그거는 제가 근데 네. 거꾸로 그 영상을 풀로 보시면요. 후보가 저에게 그 먼저 마이크를 주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뺏은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후보가 그 질문이 9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9개 중에서 후보가 7개인가를 먼저 답을 했고요.
두 개 정도의 질문은 당의 정책에 대한 질문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후보가 예.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말이 충돌할까 봐 후보가 저한테 마이크를 넘긴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본인이 빛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 보면서 그냥 세상에는 이제 이준석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 예, 그전 정도의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텨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과정과 이준석 대표의 선택을 보면서 뭐 이미 인터뷰에서도 그 질문 받고 답변한 걸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은 대선 국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이상 가는 게 없고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가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선택과 행동이 과연 그러한 목표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갸웃하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선대위라는 것에 대해서요. 선대위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고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보통은 정신 차린 사람 10명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어떤 선대위든지. 네, 그런데 나머지는 보통 이제 정치적 배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구성해 놓은 것이고 특히 지금 이렇게 선대위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큰 틀에 있어서 재구성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초기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가 일거에 정리되고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난 집에 안 간다 이제부터 대선 본인이 끝날 때까지. 좌장 역할을 확실하게 예.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거 승리로 한 발짝 더 다가갔던 기억이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난맥, 특히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랑 다르게 우리 후보가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겠다는 의도 하에서 6개의 총괄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맡았던 홍보 미디어 본부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6개 총괄본부가 수평적 체계로 놓이게 되면서 업무 효과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기 어려워져서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한테 이제 제가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계속 난리예요. 네. 근데 카드 뉴스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카드 뉴스 만들어라, 만들랍신다 이렇게 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그런 식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가령 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달라 뭐 이 정도 요구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냥 뭐 어떤 의혹에 대응하는 카드 예. 뉴스를 만들어라. 그런데 내용을 뭐를 담을까 그러면은 그건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하는 곳에서 그러면 사실 메시지 기능도 갖고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기획과 메시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회의 가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전략이 뭐냐. 지난번에 조수진 의원이 그 뭐 물의를 일으켰던 그 자리에서도 그게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얘기했던 거는 지금 그 후보자의 배우자 관련 문제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기조를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결사옹이냐. 아니면은 일부 해명이 가능한 사안에서 해명을 하고 나머지는 뭐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냐. 이 전략이 정해져야 카드 뉴스도 거기에 맞춰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억울한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저자세로 이제 언급하는 기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냥 씌울 것인지 그 전략 없이 이렇게 자꾸 업무 요청이나 지시가 오가고 보니까 이건 난맥이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지적하자고 했는데 그 회의에서 그 얘기했더니만은 그걸 이 자리에서 왜 논의하냐 그래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제가 화가 났고요. 예. 그럼 어디서 정하냐? 총괄선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안 정하면은 누가 정하라는 얘기냐? 예. 결국 아무도 안 정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 당의 선대위 관계자를 붙들고 예를 들어서 대전략이 뭐냐? 그러면은 답 못 할 걸요. 네. 결사옹이냐 아니면은 일부 부인 뭐 아니면 일부 해명 일부 뭐 모를 거예요. 대전략 없는 상태에서 각자 이제 전선으로 병력을 축차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선에 가가지고 쓰러지는 상황인 건데 이게 제가 참 여러 비통한 심정이 드는 게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맨날 상대방 깨부술 때 조국 장관 사태 때 왜 이렇게 일사불란한 대응이 안 되냐? 예? 조국 장관 옹호하는 거냐? 아니면은 문제 있다 보는 거냐?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은.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이번에 이런 선택을 왜 했는지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자들이 각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쓴 기사들을 제가 다 봤는데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중첩이 돼 있었겠죠.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과 충돌은 하나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고 그 전에 이미 그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런 선대위로는 대선을 이길 수가 없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고 그냥 옹호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전략 네. 결사옹이면 저는 결사옹이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사옹이로 차라리 정해지면은 결사옹이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가 개인 희생해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작전이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첫날 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때 새벽 4시에 그 YTN 언론 보도로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의혹 제기가 돼 가지고 아침 7시에 모방송사 라디오 가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대응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후보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그런 배우자의 일을 후보자에게 책임 묻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저는 아무 대응 기조가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최선의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대응 왜 그렇게 했냐고 저한테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각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허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요 그 선대위가 보통 이래가지고 대응해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이 정도 되는 사람이 사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줄 사퇴를 합니다 보통. 네, 후보가 좀 더 개선을 새롭게 다잡기 위해 가지고 줄사퇴를 하자. 그게 민주당에서 있었던 행동이에요. 실제로 초기에 난항을 겪으니까 다 원래 기존의 선대위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 중심으로 그립을 갖기 위한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때 송영길 대표도 사퇴 소리 돌았었잖아요. 네. 그게 당연한 상황인데 제가 실제로 그래가지고 먼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매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저는 그냥 제가 해석하기로는 직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 예, 선대위 후보가 말한 것처럼 임시직이거든요. 이거 그만둔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후보가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철저하게 이기기 위해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인데 아무도 자기 희생을 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전부 다 자기 자리 붙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후보가 고생할 것이고 결국은 재구성할 겁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미디어 홍보 본부장인가요? 네, 그만두니까 네. 그 자리 또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뭐 이런 네, 예.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뭐 저도 들은 예. 이름들이 예. 있는데요. 저는 뭐 미련이 없고요. 한번 대중적으로 그 인물들 나중에 이름 나오면 평가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이준석 대표가 현재 어떤 돌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벽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울산에서 그렇게 이제 같이 잘해보자라고 합의하고 부산 가서 같이 붉은 옷 입고 같이 돌아다닌 게 불과 엊그제인데 아무리 윤핵관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선대위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대표로서 안에서 그 문제를 풀고 후보랑 직접 풀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가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고 여기는 희망이 없다는 이미지만 주면서 정권교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줄인 것 아니냐는 비판. 그래서 이제 무미건조하게 사실을 살펴보면요. 저는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회의체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진짜 저는 회의체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그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외부에 보도된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제가 속한 회의체에서 정당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대전략을 만들고 우리 하자. 그리고 회의체에서 제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가 지시 권한이 있는 분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런 문제 이렇게 대처해라 했는데 우선 그분이 안 한다고 했죠. 예, 거부했죠. 그러면 자 항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저는 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걸 교정하지 않으면은 저는 직을 수행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십수명 되는 본부장급 이상 인사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사안은 이렇게 대처해라 했는데 나는 당신 말 안 듣고 후보 말 듣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교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뭐 그 말 듣고 바로 나가 사퇴한 것도 아니에요. 1박 2일의 기간 동안에 저는 줄기차게 그 인사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는 우선 본인이 할 용기는 없었고 그러면 그 논란은 선대위 내 다른 관계자들도 그리고 후보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정확히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후보도 안 푼 겁니다. 그거는. 후보는 그런 갈등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서운했습니까? 서운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저는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아니 저는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좀 나간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대표가 된 이후에 예. 이게 나이 문제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당내 중진들이나 당내 또 윤석열 후보가 들어온 이후로 뭐 선대위가 꾸려지고 당선되고 나서 좀 이준석 대표가 좀 소외됐던 건가요? 외로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에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아마 당대표 돼가지고 인사할 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판단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그 원리 원칙대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천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조강특위 같은 거 저희가 해가지고 지역별 책임자를 임명할 때도 보십시오. 저 맨날 유튜브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당협위원장 됐습니다. 예, 경선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제 스타일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뭐 막 욕해도 이제는 뭐 이준석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가 이제 각인이 된 것 같은데요. 저랑 김재원 최고위원도 맨날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뭐 대표님 쿨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마음대로 방송 가서 하고 다니시라고. 누가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예, 김재원 예. 최고위원 뭐 다른 방송 가가지고 맨날 뭐 이준석 대표가 어쩌고 하는데 아이 방송하시는 거 저도 해봐서 안다고 뭐 조수진 의원과 충돌했던 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왔는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되게 조심하던데요. 네?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분란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이 눈치 빠른 분 없어요. 예. 그날은 누가 봐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할 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 제가 비판받을 일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얘기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본인이 정치적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조수진 최고위원의 그 발언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언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감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선대위 전체의 개통 자체를 흔들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소외 이전에 제가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서 지적 많이 안 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당에 좀 그 기강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이번에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분을 윤리위 제가 제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용남 의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 보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네. 또 SNS 제가 글을 봤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왜 자꾸 이러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국민의힘이나 야권을 그냥 좋아하는 분 같은데 혹시 그렇게 비춰지는 데 대한 부담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냐면요. 당 대표가 무슨 당비를 허투루 썼다는 식의 의혹을 라디오 가서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게 무슨 대단한 선대위 활동인 것처럼 선대위 공보특보가 하고 다닌다는 거는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선대위 공보특보가 지금 후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이나 이런 걸 방어할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거 연구하는 건 아니고 어디 라디오 가가지고 당대표가 무슨 뭐 사람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 쓰고 다니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로 팩트 찾아보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람 2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당대표 된 다음에. 전임 당대표는 5분 뽑으셨고요. 예. 저는 운전하시는 분도 없어요. 왜냐 제가 운전하시는 분 왜 필요하냐. 그분 연봉하면 적어도 4, 5천 원 해야 될 텐데. 상당 기간 따릉이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대중교통을 예. 다른 이용하기도 하고 제가 정 안 되면 제가 개인 차량 몰고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인신공격 들어와가지고 이 사태에서 뭔가 자기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아둔한 사람이면요. 선대위에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선대위 상황, 특히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 김건희 씨 관련한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자 우리가 논의를 하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뭐 가깝거나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다 새 나간다. 다음에 논의하자.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다 그런 얘기가 예. 있었던 건 사실인데 다 세워나가면은 그러면은 다른 단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어떤 단위에서 논의하고 있는지를 상임선대위원장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대표님 같이 회의하시죠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선대위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는 저는 뭐 자꾸 밖에 나가서 얘기하냐 그러는데 저는 안에서 다 얘기하고 안 되면 밖에 얘기합니다. 윤 후보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됐습니까? 그 문제가 윤석열 후보가 결국 사과까지 하게 되는 사안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와 후보가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통했습니다. 후보 입장도 잘 알고 있고요. 예. 후보 입장을 아는 것과 별개로 선대위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대위가 알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후보자는 이미 사과를 했고 근데 더 이상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후보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선대위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불쑥 조수진 최고위원이 등장해가지고 8명의 교수 출신 의원들한테 후보자의 그 배우자의 경력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시간 강사는 그렇게 늘 채용하니 별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사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저에게 그런 지휘 권한 및 기획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중지시킨 겁니다. 예. 근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이면은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대표면은 제가 계급이 별 3개인 거 이런 건 상관없이 저한테 지휘관 견장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제가 지휘관이라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와서 그런 사람들 하나 짓긴 좀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대위에서 역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안 돼요. 윤 후보하고는 소통을 잘했고 김건희 씨 문제와도 여러 차례 소통을 해서 윤 후보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후보와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데 후보 측근들과의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선대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후보와 대표가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네.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전략이 뭔지를 천명하자라고 한 거는요. 제가 후보 뜻을 거꾸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저는 후보가 전화 받아요. 근데 이 자리에 보면 수많은 후보의 그와 직접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대원칙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물론 그 안에 후보에게서 들은 걸 각자 공유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확실한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없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해야 합니까? 이거 참 국민의힘 선대위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는 답답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자꾸 대선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사실 아닙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알아서 하시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도 힘들 거라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의 전면적 해체를 하지 못하시는 이면에는 그 정도의 그립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뭐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제 생각에 리모델링도 아니고 페인트 칠만 하고 다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예. 도배만 다시 하고 가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언젠간 또 다 부수자 얘기 나올 겁니다. 또. 그러면 뭐 제가 들어도 그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인트 칠만 해도 된다 이런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뭐 전적으로 후보의 판단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가 70일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김무성 대표가 총괄본부장으로 그때 선거 캠프를 사실상 재구성했을 때가 그때가 70일쯤 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한 7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근데 뭐 모든 건 후보의 판단이고 예. 후보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자꾸 그런 비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사람인데 네. 제가 이제 비판을 받는 궤들을 다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춰줄 수가 없어요. 예. 후보랑 같이 다니면 자기가 돋보이려고 한다. 같이 다니지 마라. 같이 안 다니겠다고 하면은 대표가 왜 방관하냐? 그러니까 또 그리고 뭐 이준석은 사퇴해라 그래가지고 선대위 사퇴했더니만은 왜 사퇴하냐?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이제 예.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대표로서의 직무는 성실히 수행하겠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대선 과정에서? 대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지금 저희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보면 기타 당무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당 대표로서 당에 참석해야 되는 행사들도 있고 축사도 많이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이게 궁금하다 하고 질문을 보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번 볼까요? 화면이 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답변이 된 건지 저도 좀 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뭐 후보는 워낙 소통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후보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모든 걸 물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후보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울산 합의 이후에 있었던 저희의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대원칙을 세웠던 것이 모든 일은
후보와 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의해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게 3개조 합의안에 하나 있었고요. 예. 2030에 대한 소통과 정책적 행보를 늘리는 것이 이번 선거의 대전략으로 합의했고요. 당무 우선권에 있어서 당 대표에게 후보가 요청하면 당 대표는 무조건 요청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지켜졌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죠.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예. 그랬죠. 그런 얘기 했죠. 예. 그 말은 사실상 후보의 굉장히 큰 정치적 선언이었던 게 많은 정치인들은 그걸 받아들였던 것이 적어도 선대위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이준석에게 초록색 견장을 채워줬구나라는 인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권이 적어도 일정 부분 전결권이 있다고 이제 한 것이었는데 정작 전결권을 행사했더니만 조수진 의원이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합의는 상당 부분 좀 금이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실상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는 그럼 저하고 소통이 있었냐? 그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사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당대표로서 처신이 가벼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가장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요, 수많은 오해를 살 수 있고요. 실제 그 오해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사안에 대처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왜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사실을 자꾸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아니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호남 지역 방문에서인가요? 광주 방문에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됐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라디오 방송에서 창당하려고 하는 세력이 일부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맞물리는 것도 같고 말이죠. 그 전혀 후보 발언이랑 연계돼서 생각할 문제는 예.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180대 100이면은 굉장히 큰 여소야대 국면인데 그래서 저는 그 창당하려는 세력이랑은 별개로 저는 저 스스로도 정계 개편 여전히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계 개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준비나 아니면은 좀 상상력을 가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당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바닥에도 지금 파다한 이야기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전적으로 선거는 후보의 책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오면 후보의 공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후보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로부터 자신이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미리 여지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보가 지면 이준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좀 연구해 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지휘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제 책임도 권한도 같이 사라져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책임을 지고 싶고 제가 권한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의 거취 표명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조수진 의원이 거부하고 후보도 민주주의라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면서 제 지휘권이 날아감과 동시에 제 권한과 그리고 제 책임도 같이 날아가는 것이었죠.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조수진 의원에게 거취 표명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 계속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거기서 멈추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거기서 뭐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상상하기도 싫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당을 개혁하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너무 경선 과정부터 해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치유가 필요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의미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고쪽으로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당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지금까지 밀시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이런 게 제 소명이라 생각해가지고 즐거워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참 이 대선이라는 참 큰 장을 앞두고 이전 투구 나오는 거 보면 제 스스로가 굉장히 환멸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표로서 또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다른 자리에 가서 설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유가 되면요. 공유가 알면요. 되면?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공유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아는 부분에서만 말하겠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바쁜 과정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이야기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하시죠. 예, 사실 그 선거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항상 이전 투구나 이런 양상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특히 저희 당에서 회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정말 죄송하고요. 제 스스로도 참 성찰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제가 방관해 왔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제 스스로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정치 문화를 좀 일신하는데 제 앞으로 정치 인생이 있다면 이제 바치고 싶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민기 씨가 부른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죠. 코로나19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날씨까지 기온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주여 바로 지금 여기에 금관의 예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리라 죽어 그리로 가리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